C053 루시퍼 반란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어, 보통 기독교인들은 루시퍼 반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네. 아, 이 루시퍼가 누구냐? 아, 그 어원을 들여다보면 룩스라는 게 빛이란 뜻이에요. 예. 전구 밝기를 잴 때, 어, 룩스가 뭐 천이냐, 몇 천이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루시퍼, 룩스라는 게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하면 빛을 어, 쥐고 있는 자. 옛날에는 임금이 포도주를 마시면은 시중을 들기 위해서 컵베어러가 있죠. 근데 여기 루시퍼는 횃불을 쥔 자, 빛을 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차 나누난데 계급 중에서 몇십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100등 안에 들어가는 존재였다고 그래요. 아주 머리가 브릴리언트, 명석한 존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너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세계들을 감히 혼란에 빠뜨려 했던 내가 어찌하여 버림을 받았는가 이런 구절이 구약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프레젠트하는 스타일은 분량이 많아서 어, 읽고 그 미국에는 그걸 show and tell이라고 그러는데 여행 구경 갔다 와서 여행 소감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거 말할 때 아, 무슨 이론 같은 거 얘기하지 않고 초등학생들한테 경험담을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로 어, 어, 진행하겠어요. 예, 그걸 show and tell이라고 그래요. 예, 그림 읽으시다가 그림이 나오면 잠깐 멈춰 주세요.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읽어 주세요. 네. 70만이 넘는 라로난데 계급 가운데 루시퍼는 가장 유능한 100 존재들 중에 하나로서 지명되었다. 네바돈 우주에는 1만 체계가 있다. 라노난덱 아들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오직 3명의 체계 군주만 창조 아들의 정부를 모욕한 적이 있다. 라노난덱 반란이 3번 있었다. 네, 여기 그림이 한 장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어려운 대목들이 많으니까 상상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루시퍼가 라노난덱 아들이니까 라노난덱 아들 계급은 이 L자 모양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졸업할 때 70만 중에서 졸업할 때 100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루시퍼였다. 그런 얘기예요. 잠깐만요. 여기 아웃라인이에요.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루시퍼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론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루시퍼 매니페스토, 뭐 공산당 백서 뭐 이런 식으로 선언문이 있어요. 그걸 루시퍼 선언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잠깐 들여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반란이 터졌나,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그러면은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하늘 존재들이 무력을 쓰지는 않죠. 에, 말로 말로 설득을 어, 하늘 존재들끼리 서로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란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다음에 지구에 오신 사람의 아들 미가엘을 얘기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현재 아직 마무리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에, 이제 읽어주세요. 1. 반란의 주동자.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 하늘 가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우주에서 창조된 아들이다. 하늘 가는 사람은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품에 안기고 최유자가 된다. 이와 달리 라노난데 계급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루시퍼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었다.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불의가 내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모든 면에서 너는 완전하였도다. 루시퍼는 한 책에 사람이 사는 607세계의 최고 집행관이었다. 루시퍼가 죄를 지었어도 하위의 지성 존재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오기까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미가엘의 천사장조차 루시퍼에 맞서서 고발하지 않았다. 현재 처지. 루시퍼는 이제 몰락하였고 사타니아 군주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자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 세계의 높은 존재들에게도 위험하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마음이 높아졌도다. 머리가 좋아서 너의 지혜를 썩게 만들었도다 하고 루시퍼에 관하여 언급이 되었다. 루시퍼에 관하여 거의 아무것도 유란시아에 전해진 것이 없는데 이것은 이전의 지구에서 그의 운동을 지지하라고 그의 제1 부관 사탄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악마는 바로, 어? 악마는 바로 칼리가스티아요. 어, 행성 영주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2차 나누난덱 아들이다. 마이크가 이중으로 되는데. 네네. 마이크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끄고 하세요. 김 선사님 마이크를 뮤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엘세붑은 칼리가스티아 세력과 연합한 불충한 중도인들의 두목이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어, 배치된 칼리가스티아가 행성의 군주죠. 여기 행성 군주 칼리가스티아도 라노난데 계급의 아들이에요. 그다음에 루시퍼는 1차 라노난데 아들이고 그 부관을 고르는데 똑같이 라노난데 계급에서 사탄이란 라노난데 아들을 임명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반란의 원인, 루시퍼와 제1조수 사탄은 예루셈에서 50만 년이 넘도록 군림했는데 그때 우주의 아버지와 당시에 그의 대관이었던 아들 미가엘에게 대항하려고 비로소 마음을 먹었다. 반란하려는 생각은 루시퍼의 머릿속에서 기원이 있었다고 우리 멜기세덱들은 믿는다. 네, 여기 그림이 또 하나 있네요. 이게 사타니아 체계를 다스리는 존재, 군주가 루시퍼고 부관이 둘 다 라누난데 아들 계급이죠. 사탄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체가 생명이 사는 구체가
19개까지 있는데 유라시아는 606번째였어요. 여기 교수님, 예, 아까 예. 그 사탄 할 때 607세계는 그러면 606 요거 유란시아 말고 607이라는 소린가요? 아까 607세계 나왔거든요. 사탄 루시퍼 얘기할 때. 아, 행성은 지금 619개가 있죠. 네. 지난 그 20만 년 동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루시퍼가 607세계에 살았다는 거 606 다음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세계라는 뜻이에요. 예. 이 사람이 사는 세계하고 음. 또 세계, 나는 안 돼. 음. 세계 자체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607이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예. 음. 좋은 질문이에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 구역이 틀린 거죠? 구역, 여기는 예. 여기 행성이고 항성 책임자하고 그다음 거기는 체계 책임자하고 그런 거를 합쳐서 607이라고 한 것 같은데 좀 시간을 들여서 확인을 해볼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음,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면 좋은 질문이에요.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는 처음에 계획을 사탄에게 알렸고 유능한 그를 설득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일단 반란 이론에 넘어가자 그는 자아주장과 해방을 열심히 부르짖는 자가 되었다. 아무도 루시퍼에게 반란을 제안한 적이 없다. 구원자벨에 늘 하나된 이는 몰랐는가? 이마누엘은 100년이 넘도록 루시퍼의 머릿속에 만사가 평안하지 않다고 유버러사의 거울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 정보는 또한 창조 아들과 별자리 아버지들에게 전달되었다. 루시퍼의 자유선언을 선포하기 며칠 전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기회에 루시퍼는 불중한 마음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무엇이 루시퍼 반란의 원인이었는가 꼬집어내기는 어렵다. 여기 또 그림 한 장이 더 있네. 여기 에덴시아가 책의 수도죠. 책의 수도고 거기서 칼리가스티아를 지구에 보냈고 또 다른 나누난데 계급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 보냈고 그런데 여기 루시퍼가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자기 보좌가 아마 있겠죠. 통치하는 보좌가 아,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 매니페스토, 루시퍼의 선언문 내용, 기원이 무엇이었든, 기원이 무엇이었던지 상관없이 마지막 분기는 루시퍼 자유선언으로서 시작되었다. 세 가지 주장이 있었다. 우주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는 주장. 루시퍼, 체계의 군주이지만 우주의 아버지 앞에 서본 적이 없다. 정말로 우주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적 인력과 공간 에너지는 우주의 아버지가 맞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본래부터 있다. 대부분의 천재 물리학자들의 의견. 우주의 아버지는 미가엘들이 지어낸 신하요. 이것을 빌미로 이들은 우주를 계속 통치한다고 비난했다. 채우자들조차 아버지의 성격에 대하여 뚜렷한 개념을 전하지 않았고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결탁하여 지역 우주의 사기를 치려고 한다. 미가엘의 정부에 대한 주장. 지역 체계들은 자립해야 한다. 미가엘은 가상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바돈의 통치권을 취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루시퍼는 미가엘이 그의 창조자인 것을 인정하지만 신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루시퍼는 옛적부터 늘 계시니 외부 권력가들이 지역 체계와 지역 우주 사무에 간섭한다고 신랄하게 공격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사형 집행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존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형 집행자는 명령을 받은 대로 체계 군주 및 이하의 존재들을 체포, 구금,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듯. 하늘 가는 필사자 훈련 계획에 대한 공격. 루시퍼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사자에게 행정 원칙을 가르치느라고 소모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오랜 훈련을 받고도 채우자는 결국 자기가 태어난 구체와 비슷한 구체에 배치받는다고 비웃었다. 이처럼 루시퍼는 필사자 승천 계획을 규탄하였다. 그림이 여기 하나 또 있는데 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기 보면 물질 아들들이 여기 줄을 서 있고 그 밑에 물질 딸들 아담과 이브 지구에 오신 아담과 이브가 있고 또 다른 행성에 보낸 아담과 이름이 따로 있겠죠. 그러한 아담과 이브들도 있고 물질 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트랜스포트 세라핌 수송 천사들 또 세라핌이 S자가 세라핌이 S로 시작하니까 S자 모양을 해놨어요. 산호빔 하고 케루빔은 천사들 중에서 제일 밑에 그러니까 참새 모양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세라핌이 있고 수정 세라핌은 총알처럼 세라핌 중에 이런 특별 수송을 책임지는 수송 세라핌이 있어요. 그다음에 1차 중도자들을 여기 또 그려놨고, 근데 2차 중도자는 왜 여기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흘려도 좋으니까. 내려와 아담과 있나? 이브가 행성에 가서 이렇게 나아야 되니까. 아직 아직 2차 중도자는 생기지가 않았어요. 음, 이 반란은 루시퍼 반란은 20만 년 전이고 아담과 이브 시절은 기원전 3만 5천 년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요. 2차 중도자는. 음, 네. 네, 맞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니, 루시퍼 교수님, 선언문은 여기요. 예, 그 루시퍼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을 존재를 모를 수가 있나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좋은 질문인데요. 본 적이 네. 없어서 그래요. 아, 눈에 보이는 게 거기- 없어서 그래요. 아니, 하늘나라 거기에 세계에 있어도 이거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나 보네. 예,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하고 네. 하나님 또는 사무예하고 네. 인간하고 그 사이에 다른 존재들이 많은데 그 네. 존재들은 신, 신이 아니면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사무엘은 잘못을 할 가능성이 없죠. 근데 사무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여러 존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천사 계급들, 세라핌이나 케루빔이나 사노빔이나 또 물질 아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우리보다는 높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죠.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조차도 깜빡해가지고 머리를 잘 못 써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신이 아니면은 우리가 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약점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질문, 다른 존재들도 그렇겠네. 다른 존재들도.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아주 높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잘못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에 가까운 존재죠.
근데 멜기세덱까지만 해도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여전히 잘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완전히 가깝지만 완전하지는 않다. 음. 네,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 선언문은 유리바다에서 매년 열리는 사타니아 집회에서 약 20만 년 전에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발표되었다. 예배는 우주의 물리적, 지적, 영적 세력에게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충성서약은 오직 실제로 현재 통치자 루시퍼, 곧 사람과 천사들의 친구요, 자유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만 인정할 수 있다고 사탄은 선포했다. 자아의 주장이 루시퍼 반란의 투쟁 구호였다. 자치가 멜기세덱 집단에게 좋다면 다른 집단도 자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성은 평등하고 지적 존재들은 형제라고 대담하게 주장했다. 모든 정부가 지역 행성들 그리고 행성들의 자원 연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활동이 별자리 본부 에데시아에 있고 사법 사무가 구원자별에 있는 것을 비난했다. 체계의 재조직, 루시퍼는 자신의 입법 회의를 수립하고 사탄의 관할 하에 자기 법정을 조직하였다. 네바돈의 반란이 이전에 2번 있었지만 먼 별자리에서 일어났다. 루시퍼의 주장. 이전의 반란들이 실패한 것은 지성 존재들의 대다수가 지도자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상관들 모두에게 반항했지만 상관들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반란이 일어나도 즉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부가 반란을 진압하는 능력이 없다는 증거이다. 네, 여기 또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이게 루시퍼 선언문 세 항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우주의 아버지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 니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증거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서 공갈치고 있다. 사기를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나눠난데 아들 계급이라서 브릴리언트, 명석하기는 하지만 어, 우리보다 높게 태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앞에 서서 호응을 받아요. 근데 루시퍼는 나누는데 아들 계급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깃발이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에다 가운데 까만 점이 들어가 있어요. 교수님, 여기가 예, 유리바다, 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있는 데가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예요. 여기 어, 유리바다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면은 예루살렘이면은 세계의 수도예요. 수도. 여기가 유리다보다 여기가 더 높은 데인가 보죠. 올라가는 단계가. 유리바다는 예루살렘 저택 세계들의 유리바다가 있어요. 음, 그, 그 유리바다 여기서 라노한 저기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거네요. 반란을 선포했죠. 선포. 내가 이렇게 공산당 백서 이런 식으로 루시퍼 선언문 내가 옳다. 하나, 둘, 셋. 종교 개혁 때도 마르틴 루터가 그 96개 조항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위텐버그에 있는 그 수도원인지 교회 그 대문에다가 못을 딱 박아서 이렇게 붙여놨죠. 예, 그런 식으로 루시퍼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우주 아버지하고 이게 거기에 있어도 영적인 세계에 있어도 교통이 안 됐나 봐요. 그죠? 자만심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음, 신이 아니면서 음, 제일 높은 자리를 주니까 음, 일종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하면은 다른 존재들, 여기 행성 영주
37명이나 있고 그런데 뭐 쩔쩔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밑에 최고 높은 계급에 있던 거네요. 그러면 그죠? 아버지 하나님 밑에 여러 존재들이 많죠. 아,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킨 거네요. 예, 반란이 세계에서 반란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음, 자유재량권을 줘서 빨리빨리 진보하기는 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는 결점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미가엘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고치질 않고 계속 똑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다. 빨리 진화시키려면 그것을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가브리엘이 모반하는 선전에 찬물을 끼얹기 전에 루시퍼는 반역 정부의 설립이 허락되었다. 몇 년 동안 여러 저택 세계에 큰 혼란이 있었다. 반란의 경과, 투쟁의 본질, 미가엘의 반응. 반란이 터지자 미가엘은 이마누엘과 의논했다. 과거에 비슷한 동난들이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간섭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반란이 있었을 때 네바돈에는 절대적 통치 권한이 미가엘에게 없었다. 당시에 미가엘은 아버지의 대간으로서 다스렸고 수여 생애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네바돈의 군주 통치자로 보좌에 앉기까지 미가엘은 루시퍼의 반란 세력에 간섭하지 않았다. 이들은 거의 20만 년 동안 방자하게 구는 것이 허락되었다. 오늘날 미가엘은 그러한 불충을 직결 처리할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달리 행동할 것인가 의심한다. 가브리엘은 에덴시아에서 개인 참모진을 소집하고 최고자들과 의논이 있은 뒤에 사타니아의 충성한 무리들의 지휘를 맡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천사들하고 중도자 이렇게 모인 앞에서 가브리엘이 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총지휘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이게 각 지역구조에서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G자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의 상징은 흰 깃발에 하나의 붉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에 채워진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었다. 투쟁 초기에 루시퍼는 행성의 원형극장에서 열변을 토했다. 가브리엘은 가까이 자리 잡은 그의 본부에서 반역자들의 궤변을 폭로하였다. 여러 성격자는 마지막 결심이 서기까지 이 두 토론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였다. 천사 부지휘관 마노시아, 충실한 천사사령관, 사타니아 세라핌의 부지휘관 마노시아의 용감한 행위는 특출하였다. 반란이 터졌을 때 천사부리의 지휘관은 루시퍼 운동에 가담하였다. 이것이 어째서 체계의 많은 행정 세라핌들이 잘못된 길에 빠졌는가 설명한다. 마노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안 보여. 네. 그때 나는 둘째 천사 사령관으로서 미가엘을 모욕하는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격변이 있었지만 충성과 세라핌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루시퍼의 탈퇴로 인하여 별자리 회로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파 정보군단에 의존했다. 새 체계 군주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 천사는 아직도 유란시아에 근무하며 세라핌의 부지휘관으로서 활동한다. 반란의 역사. 루시퍼 반란은 세계에 널리 퍼졌다. 행성 영주 37명이 각 세계의 행정부를 대반역자의 편이 되었다. 파놉시아 행성에서는 멜기세덱들의 지휘하에 미가엘을 지지하였다.
엘레노라는 그 인류의 지도권을 쥐었고 단 한 사람도 루시퍼의 깃발 밑에 지원하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이 파놉시아 사람들은 일곱째 과도기 세계에서 아버지의 구체 및 일곱 구류 세계에서 관리자와 건축자로 근무해왔다. 이 기간 동안 칼리가스티아는 유란시아에서 루시퍼 운동을 지지하였다. 방송 서비스와 행성 간 통신 방법이 중단되었다. 사타니아 체계 전체가 별자리 회로와 우주 회로에서 고립되었다. 천사 대리자와 외톨 사자들이 모든 통신문을 급송하였다. 반란의 결과 2년 후 반란의 역사. 결과 이것은 라노난덱 반란이었다. 더 높은 아들 계급은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삼위일체를 체험한 아들들은 하나도 미혹되지 않았다. 멜기세덱, 천사장, 찬란한 저녁별들은 모두 미가엘에게 충성했다.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존재들은 아무도 불충에 말려들지 않았다. 이들은 외톨 사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본부를 차렸고 에덴시아에 늘 충실한 이의 지휘하에 남아 있었다. 화해자와 하늘 기록자는 아무도 배반하지 않았다. 최상 세라핌은 하나도 분실되지 않았다. 우수 계급의 상당한 무리가 덫에 걸려들었다. 감독 계급의 천사도 몇몇이 잘못에 빠졌다. 마노시아는 행정천사 계급 중에 3분의 1을 살렸다. 예루셈, 케루빔의 3분의 1은 분실되었다. 가장 큰 손실은 천사 계층에서 일어났지만 하등 계급의 대부분이 불충에 말려들었다. 분실된 물질 아들 68만 명 가운데 95%는 루시퍼 반란의 희생자였다. 하늘 가는 필사자들은 취약했지만 예루셈에서 거주하는 승천 시민 중에 한 명도 루시퍼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루시퍼의 후계자가 임명될 때까지 체계 시간으로 2년이 넘게 걸렸다. 새 군주 라나포지가 이 소식을 전해왔다. 예루셈 시민은 단 한 사람도 분실되지 않았다. 하늘 가는 모든 필사자가 불같은 시련을 견디었고 중대한 시험을 겪고 성공하여 온통 승리를 거두고서 솟아났다. 계속하여 구원자별, 유버르사, 파라다이스의 필사자의 승천 체험은 반란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여기 그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어, 지금 반란이 20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당장 다음날 해결책이 오는 게 아니고 2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별일이 없을 때는 정상 체계는 군주가 한 명이 있죠. 근데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한 거예요. 그래서 라나포지가 1차 아들인데 후임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어, 조군주 1번, 조군주 2번,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눠난데 계급 아들이 보조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 2, 3, 세 명에다가 4명, 모두 7명이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이 루시퍼하고 그 잔당들은 이렇게 아, 붙잡혀가지고 그 감옥 세계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 세계에 갇혀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루시퍼는 행정 권한을 빼앗겼지만 그를 구금하거나 소멸에 처할 수 있는 법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별자리 아버지들이 세계의 정부를 몰수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루시퍼와 사탄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대반역자들은 체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이들은 거의 20만 년 동안에 또 다른 세계를 속일 수 없었다. 미가엘의 제안 지구에 오신 사람의 아들. 미가엘의 수요 읽어요? 예, 계속 사진 있는데.
네, 미가엘의 수여 임무가 끝날 때까지 루시퍼와 사탄은 체계를 몇 대로 돌아다녔다. 네, 이전의 행성 영주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그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사탄하고 루시퍼를 행정 처벌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어, 사탄인가 어서 협상을 하려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뭐, 이런 스토리로 와전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에, 사탄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미가엘이 군주권을 아, 물려받죠. 그리고 여기 배경은 예루살렘 배경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전의 행성 영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 사탄도 왔으며 그는 몰락한 행성 영주들의 세계를 모두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가엘의 마지막 자신 수여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자유가 사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배반한 행성 영주들이 다스리던 행성들을 제쳐놓고 미가엘의 수여는 사타니아에서 루시퍼 반란을 종결시켰다. 미결 상태. 반역자들의 소멸을 요청하는 가브리엘의 상소에 대하여 유버러사 법정이 집행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세월이 충분히 지나면 그러한 선포가 내릴 것이니 이 소송의 청문회에서 첫 걸음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유란시아를 떠나기 전에 미가엘은 마지막으로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에게 자비를 내밀었으나 이들은 그의 제안을 걷어찼다. 이 두 존재는 생각 조절자와 진실의 영 앞에 비굴하다. 칼리가스티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비교적 활동이 없다. 루시퍼 반란 시절의 일찍부터 미가엘은 모든 반역자에게 구원을 내밀었다. 진지하게 뉘우침을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완전한 우주 통치권을 얻고 나서 이들을 용서하고 우주 군모로 복직시킬 것을 제안했다. 반란의 현재 상태. 주모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질 아들, 딸 수백 명을 포함하여 수천의 천사 및 낮은 계급의 하늘 존재들은 이 자비를 받아들였고 19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 명예회복이 허락되었다. 이 존재들은 예루살렘의 아버지 세계로 옮겨졌다. 절차상으로 가브리엘 대 루시퍼 문제에 대하여 유버러사 법정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거기에 구금되어야 한다. 뉘우친 자들이 소멸 선포에서 면제될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 아버지의 세계를 돌보느라고 파놉시아 사람들과 함께 수고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미가엘이, 네, 미가엘이 네바돈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 루시퍼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대리자들에게 구금되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아버지의 구체 집단의 1번 위성의 죄수로 있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배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택 세계 중에서 아버지의 세계 일곱 번째 가면은 에, 거기에 감옥 세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루시퍼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힘 다 권력을 다 빼앗기고 할 일 없이 질 지루할 것 같아요. 할 일 없이 감옥에 앉아서 있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가브리엘 대 루시퍼 소송에서 초우주 법정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미가엘은 루시퍼 반란에 가담한 모든 자를 구류할 권한을 받으려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탄원했는데 거의 20만 년 전에 이 소송은 유버러사 최고 법정에 기록되었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한 가지만 빼고 미가엘의 탄원을 허락했다. 즉
배신 세계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또는 가브리엘 대 루시퍼 소송의 판결이 시작되는 때까지 사탄은 배신한 세계의 영주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너희가 행성 영주도 물질 아들도 없기 때문에 사탄은 유란시아에 올 수 있었다. 마키벤타 멜기세덱은 그 뒤로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 대관으로서 선포되었다. 사탄은 정기적으로 칼리가스티아 및 다른 몰각한 영주들을 찾아보았으나 이 계시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반역자들의 소멸을 요구하는 가브리엘의 탄원에 대하여 첫 청문회가 있었다. 사탄은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 세계에 무조건 구류되어 있다. 루시퍼가 살아있는 한 세계의 회로들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전혀 활동이 없다. 타락한 세계에서 반란은 신성한 아들들이 도착하자마자 종결된다. 우리는 멜기세덱들이 반역자들을 소멸하는 사형 집행 방송이 유버르사의 판결을 발표할 것을 기대한다. 일곱 감옥 세계는 온 네바돈의 엄숙한 경고가 되었다. 죄 지은 자의 길은 고달프도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예수님,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제 뭐 하나님 보좌 우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좌편은 염소들, 이렇게 심판, 가라지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사탄하고 그 미가엘하고 이렇게 그 거의 같은 저거였다가 예수님은 생애 이거 수요 생애를 통해서 승리를 했고 사탄은 이제 그걸 못했기 때문에 패배한 이런 그 두 케이스인가요? 사탄이 쉽게 말하면 음, 어, 우리가 부모들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음, 유란시아서가 얘기하는데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개판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죽여버릴 수 없잖아요. 음, 자식을. 그래서 사탄이 미가엘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개판을 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소리를 해도 당장 잡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음, 자기 자식을 재판하는 권리를 주지 않고 그거는 판결을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된 자식들을 둔 어, 아들 자손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말을 잘 안 듣고 개판치는 경우에 너희들이 미가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음. 적혀 있어요. 자식 개념이네요. 그럼. 네, 음, 자식인데 하도 똑똑한 놈을 낳았는데 그놈 몇몇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 잘난 척하고 어, 부모를 무시하는 일도 하고 그랬단 얘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분이 읽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 하시겠어요? 읽으실 분 있으면 다른 분 읽으셔도 될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보라인종 78편, 네바돈의 한 천사장. 둘째 동사는 거의 3만 년 동안 문명의 요람이었다. 아담 종족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버티고 그 자손을 땅끝까지 보냈고 이들이 후일에 놋 족속과 산디 부족들과 섞이자 안드 족속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보라인종의 역사를 묘사하며 이것은 기원전 약 3만 5천 년 전부터 기원전 약 2천 년의 메소포타미아의 고향에서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이어진다. 1. 여러 종족들의 분산. 2. 둘째 동산의 아담 족속.
3. 아담 족속의 조기 팽창. 4. 안드 족속. 5. 안드 족속의 이동. 6. 안드 족속의 마지막 분산. 7.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8. 수메르인. 끝까지 남아있던 안드 족속. 네, 여기 저 잠깐 코멘트를 하면 메소포타미아는 그리스 말로 포타모스가 강이란 뜻이에요. 메소는 미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하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두 강 중간에 있는 땅,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1. 여러 종족들의 분산. 1. 종족과 문화의 분산. 아담이 도착했을 때 지상 종족들의 지성과 도덕은 낮은 수준에 있었어도 신체의 진화는 갈리가스티아의 반란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되었다. 기원전 3만 3천 년의 종족과 문화의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보라인종, 아담 족속과 아담손 족속. 아담 족속 문화의 중심은 둘째 동산이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삼각지역. 이 보라인종의 2차 중심은 아담손 족속의 본부였고 이것은 카스피 바다의 남쪽 해안의 동쪽에 있었다. 3. 수메르 이전 족속과 기타 놋 족속. 강들이 있고 가까이 고대 문화의 잔재가 있었다. 이 집단은 아담 족속과 많이 섞였다. 4. 안돈 족속도 투르기스탄에 두루 흩어졌다. 5. 홍이는 남북 아메리카를 차지했다. 아담이 오기 5만 년쯤 전에 아시아에서 밀려났다. 황인종, 중국 종족들은 동아시아를 장악하였다. 7. 청인은 유럽 전역에 걸쳐 흩어졌으나 그들 문화의 상급 중심들은 지중해 분지에, 당시에 기름졌던 뉴욕에, 그리고 북서 유럽에 자리 잡았다. 네안데르탈인을 흡수하여 저하되었다. 8인가? 드라비다 이전의 인도, 땅에 있는 모든 종족의 혼합이었다. 9. 사하라 문명, 남인종의 우수한 요소는 지금 큰 사하라 사막인 지역에서 가장 진보된 촌락들을 가지고 있었다. 9. 지중해 분지, 여기서 북쪽의 청인과 남쪽의 사하라 주민 이동에서 온 롯 및 아담 족속과 함께 섞였다. 이것이 보라인종이 크게 팽창하기 전에 약 2만 5천 년 전에 세상의 그림이었다. 미래 문명의 희망은 메소포타미아의 두 강 사이 둘째 동산에 달려 있었다. 유란시아에 주재하던 하늘 관찰자들은 잘못하는 물질 아들, 딸의 후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려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 이 둘째 동산의 아담 족속. 몇천 년 동안 아담의 아들들은 메소포타미아 강들을 따라서 수고했고 남쪽에서 치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쪽에서 방어를 튼튼히 하였다. 이 훌륭한 사람들은 아담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땅에 있는 종족들에게 밀사로서 빼어난 아들, 딸을 기쁘게 보냈다. 아담 족속의 문명과 사회는 진화 종족들보다 훨씬 앞섰다. 3. 오직 bad과 아마돈, 그리고 아담손 족속의 촌락들 사이에서 비할 만한 문명이 있었다. 그러나 에덴의 문명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요 진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진화 수준까지 악화될 운명이었다. 4. 아담은 지적 문화를 남겼으나 기계 장치 면에서 진보되지 않았는데 발명의 성공은 자연자원과 여가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담 족속은 기원전 19,000년에 450만에 이르는 참 민족이었고 이미 둘러싼 부족들에게 자손 몇백만 명을 퍼부었다. 3. 아담 족속의 조기 팽창. 1. 보라인종은 수천 년 동안 에덴의 평화 전통을 간직했다. 이것이 그들이 영토를 정복하는데 오래 지체된 것을 설명한다. 인구가 늘어나며 영토를 더 확보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그들은 잉여 거주자들을 다른 종족들에게 선생으로 보냈다. 이 아담 족속 중에 더러는 나일강 유역에서 여행하였다.
더러는 아시아로 파고들었으나 이들은 소수파였다. 반이 넘는 무리가 북쪽으로, 다음에 서쪽으로 유럽으로 들어갔다. 3. 약 1만 5천 년 전에 아담의 순수 혈통의 다수는 북쪽으로 진격하여 투르키스탄을 차지했으나 북으로 가면서 다른 종족들과 뒤섞였다. 기원전 약 3만 년부터 1만 년까지 대규모의 종족 혼합이 서남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다. 4. 기원전 1만 5천 년 전에 아담 족속이 초기 이동이 끝났고 유럽과 중앙아시아에는 아담의 손들이 더 많이 있었다. 유색 인종은 이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크게 보강되었다. 흑인 종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움직였고 홍인종처럼 거의 고립되었다. 5. 사하라 문명은 가뭄에 시달리고 지중해 분지 문명은 홍수에 시달렸다. 안돈 족속은 아직도 북극과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다. 녹인종과 주황인종은 멸종되었다. 남인종은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움직였다. 인도의 민족들은 침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 황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자리를 굳혔다. 갈색인은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아직 문명을 시작하지 않았다. 초기의 이동은 기원전 2만 5천 년에서 1만 5천 년까지 계속되었고 후일의 안드 족속의 이동은 기원전 1만 5천 년에서 6천 년까지 계속되었다. 6. 아담 족속의 초기 이동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지나가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들의 문화는 이동하면서 사라졌다. 후일의 안드 족속이 에덴 문화를 간직할 만큼 빨리 움직였다. 4. 안드 족속 1. 안드 족속은 순수한 핏줄의 보라인종과 노족속 및 여러 진화 민족을 1차적으로 섞여서 생긴다. 안드 족속은 보라인종의 피를 8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섞인 종족들을 언급한다. 현대의 북쪽의 백인조차 이보다 훨씬 적게 아담의 피를 지닌다. 여기 루브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지역에 이게 생명나무를 그린 거예요. 이 기둥 같은 게 여기서 생명나무 가지가 펴지고 이거를 우르 지방에서 한번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좀 더 잘 썼네요. 여기 뭐 열매 같은 게 매달리고 이건 가지치고 여기 또 열매 있고 그래서 이 지키는 존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들이 여기 옆에 있죠. 계속 읽어주세요. 이 가장 초기 안드 민족들은 2만 5천 년 전도 더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인접한 지역에서 기원을 가졌고 아담 족속과 노 족속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3. 순수 핏줄의 보라 종족이 살던 시절 이후로 안드 족속은 지구에서 가장 좁고 다능한 핏줄이었다. 4. 이 옛 안드 족속은 아리아인이 아니라 아리아 이전의 종족이었다. 백인이 아니라 백인 이전의 종족이었다. 코카서스 인종이라 부르는 형질은 안드 족속의 유산이다. 5. 순수한 보라 인종은 평화를 추구하는 아담의 전통을 간직하였고 따라서 초기의 민족 이동이 평화로웠던 것을 설명한다. 놋 족속은 이때 호전적 민족이었고 아담 족속과 섞여 생긴 안드 족속의 가장 현명한 군국주의자였다. 이 안드 족속은 모험을 좋아했고 산끽이나 안돈 족속의 피를 섞으면 안정된 민족이 되었다. 5. 안드 족속의 이동 둘째 동산의 문화는 기원전 1만 5천 년 전까지 꾸준히 쇠퇴하였다. 1. 아담 족속이 혼합된 노 족속과 연합하여 안드 족속을 형성하여 동산이 부흥하자 이 문명이 널리 퍼졌다. 이 안드 족속은 유라시아 대륙의 북아프리카 전역에 퍼졌다. 이때가 되자 둘째 동산에 있는 종족들도
너무 섞여서 이제 더 아담 족속이라 할 수 없었다. 3. 투르키스탄의 문명은 안드 기병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착하여 항상 새로워졌다. 4. 이른바 아리아인은 조상 언어는 투르키스탄에서 형성되었고 이것은 안드 족속의 방언이 아담손 족속과 안드 족속의 언어와 섞인 것이었다. 많은 현대 언어가 유럽과 인도와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중앙아시아 부족들의 언어로부터 생겨났다. 야, 여기서 잠깐 멈추죠. 어,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은 북방의 기만민족의 후예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북, 북방에 있는 기병들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 이게 안드 기병들이 어, 투르키스탄에서 퍼져갔다. 그 중에 일부가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언어를 보면은 이게 아리아족의 언어인데 이거는 내 주장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규칙 동사 영어나 뭐 독일어나 보면 규칙 동사가 있는데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pass에서 passed. 근데 불규칙 동사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영어나 독일어나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돼요. 어, 한국어에는 그런 게 없느냐? 있어요. 아, 알겠냐? 물어보면 알았다. 과거형을 쓸 때 트가 들어가요. ed가 들어가요. 그거 몰랐느냐? 몰랐다. 알았다. 먹었다. 먹는다는 현재 진행형이고, 먹는다. 근데 과거형을 얘기할 때는, 어, 이런 게 들어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와카루, 알겠어? Do you understand? 와카타, 알았다. 거기도 ed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오지 않았냐. 북방, 그리고 말 타는 족속의 후손들이 말 타고 에, 이동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거를 학문적으로 주장하려면 아마 고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5. 기원전 12,000년이 되자 안드 족속의 4분의 3은 북부와 동부 유럽에 거주하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지막 탈출이 일어났을 때 이 마지막 이민 인파 60%는 유럽으로 들어갔다. 6. 안드 족속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부와 인도까지 이주했다. 그들은 또한 사하라의 산객 종족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7. 이 안드 족속은 인도에서 이른바 드라비다인, 정복하는 아리아인이었다. 이 종족에서 많은 사람이 신장과 티벳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여행했다. 때때로 작은 무리들이 일본, 타이완, 동인도 제도, 중국 남부로 들어갔다. 이 종족은 132명은 일본에서 작은 배로 떼지어 출발하여 결국 아메리카에 도착했고 안데스의 토착민과 결혼하여 잉카 통치자들의 조상을 세웠다. 안드 족속의 정복은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나간 나라의 유머, 예술, 모험, 음악, 제조업을 기여했다. 그들은 동물을 길들이는 기술이 있었고 농업의 전문가였다.
6. 안드 족속의 마지막 분산. 1. 안드 족속은 기원 8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마지막으로서 세 차례 인파를 이루어 메소포타미아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동쪽에서 산지 부족들의 압력과 서쪽 평화에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났다. 여기 사진은 카스피의 요즘 사진이에요. 이 근방에서 어, 안드 기병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60%는 카스피 바다의 길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백인과 섞였다. 3. 10%는 동쪽으로 이란의 고원과 투르키스탄으로 옮겨갔다. 4. 10%는 북향길을 가다가 동쪽으로 돌아서 신장에 들어가 안드족 황인 거주자들과 섞였다. 이 연합은 황인종의 북쪽 가지를 크게 개선하였다. 5. 10%는 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에집트로 들어갔다. 6. 5%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집단은 우수한 노 족속과 아담 족속의 잔재이다. 7. 안드 족속은 기원전 6000년이 되어 이 지역을 거의 비웠다. 그러나 둘러싼 산기 종족들과 안드 족속의 후손의 후일의 침공자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8. 둘째 동산의 문화는 열등한 종족들이 더 침투함으로 막을 내렸다. 문명은 나일강인과 지중해 섬으로 옮겨갔다. 7.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안드 족속 문명의 종지부. 1.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지질학적 변화로 메소포타미아 유역이 위험해졌다. 2. 첫 에덴이 물밑에 가라앉은 뒤에 지중해 동부 해안의 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산들이 높아졌다. 이처럼 강설량이 늘어나서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큰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거의 1천년 동안 수십 도시가 이러한 홍수 때문에 버림받았다. 여기 사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어요. 이게 홍수 태블릿이에요. The Flood Tablet. 길가메시 에픽이라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쐐기 문자로 진흙 서판에 기록된 거를 누가 번역을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길가메시 에픽에 신들이 세상을 몰살시키느라고 홍수를 보냈고 노아처럼 우트나 피스팀이 미리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라. 동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그리고 홍수가 지난 다음에 우트나 피스팀이 새들을 놓아서 어디 나무 가지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첫 번에는 돌아왔는데 두 번째 날에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더라. 뭐 그런 얘기가 우리 구약에 있는데 그거보다 천년도 더 전에 이 플라드 태블릿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여기서 보고 베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3. 거의 5천년 뒤에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였던 히브리인 사제들이 유대 민족의 유래를 아담까지 추적하려 했으나 어려움을 발견했다. 한 사제가 그런 수고를 집어치우고 노아 홍수 시절에 온 세상이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줄일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아 방주 홍수에 관하여 이야기는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살던 동안에 히브리인 사제들이 발명한 것이다. 유라시아에 생명이 정착한 이후에 세계적 홍수는 한 번도 없었다. 지구의 표면이 완전히 물로 덮인 때는 시생대 동안이었다. 노아는 실제 한 인물이었다. 그는 엘에 가까이 있던 촌락 아람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집을 나무로 배 모양으로 지으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노아는 많은 비웃음을 샀다. 해마다 강가의 촌락으로 가서 홍수가 오리라 경고하곤 했다. 마침내 홍수가 몹시 커져서
갑자기 솟아오른 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으나 노아와 그 직계 가족은 배에서 구제되었다. 홍수가 여러 번 일어난 것은 안드족속 문명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홍수 기간이 끝나자 둘째 동산은 사라졌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잔재는 이 지역에 그리고 북동쪽과 북서쪽에서 발견된다. 달라마시아 시절은 흔적은 페르시아만의 바다 밑에 존재하고 첫 에덴은 지중해 동쪽 끝에 물 밑에 잠겨 있다. 8. 수메르인 마지막 안드 족속 1. 안드 족속의 마지막 분산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붕괴를 가져왔을 때 한 소수 집단이 두 강 입구 가까이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수메르인이었고 기원전 6천년이 되자 그들의 주류는 대체로 안드 족속이 되었다. 여기 사진을 잠깐 설명드리면, 어, 이게 수사가 이란 지역이에요.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대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수사에 가서 금고를 털어요. 그래서 문을 잔뜩 훔쳐가지고, 털어가지고 와서 은전을 만들어요. 그릭 드라크마. 그리고 이거는 그 신전 같이 지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진흙 굽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 신전을 짓는 진흙으로 말려가지고 햇빛에 진흙 벽돌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그거를 쌓으니까 처음에 짓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번듯했는데 비가 자꾸 오고 그러니까 진흙 벽돌이 에, 씻겨 내려가서 다 허물어져요. 훨씬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불로 구우면은 비를 맞아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2. 이 홍수가 있던 시절에 수사가 크게 번성하였다. 달라마시아는 물에 잠겼고 높이 있던 마을 수사는 공예품 본부가 되었다. 3. 이 홍수가 줄어들자 우르는 도기 산업의 중심이 되었다. 약 7천년 전에 우르는 페르시아만에 있었고 그 이후에 태적물의 땅을 현재까지 위치까지 쌓아 올렸다. 유브라데스와 네, 티그리스강 유역에 곡식을 심던 평화로운 농부들은 투르기스탄과 이란 고원에 살던 미개인의 침공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이 목자와 사냥꾼들은 말을 많이 소유했고 온 메소포타미아를 휩쓸고 거주자들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로 몰아냈다. 5. 이 메소포타미아 정복자들은 우수한 안드 혈통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문명의 잔재를 기꺼이 동화했고 각 유역에 있던 부족들의 예술과 수메르인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 이들은 셋째 바벨탑까지 세우려 했었고 나라 이름을 바벨론으로 불렀다. 동북부에서 온 이 미개한 기병들이 유브라데스 강 유역을 점령했을 때 이들은 페르시아만 근처에 거주하던 안드 족속의 잔재를 정복하지 못했다. 6. 이 수메르인은 우수한 지능, 군사적 운하 체계 때문에 자체를 방어할 수 있었다. 7. 북쪽에서 온 이 침공자들은 수메르인이 유능한 선생이요 행정가인 것을 신임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겼다. 여기에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초기에 지은 지꾸라스예요. 지꾸라스 피라미드 정도는 안 되고 어, 맨 밑에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한 구조 더 만들고 맨 꼭대기에 신전 제사 드리는 거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마 처음에 만드는 지꾸라스의 일종인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진흙 벽돌들이 다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지은 거는
형체가 제대로 남아 있어요. 벽돌을 구웠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세요. 초기에 수메르 연방이 깨어진 뒤에 셋 족속의 수선들이 도시국가들을 다스렸다. 각 도시는 자기네 신이 모든 다른 신보다 우수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았다. 도시의 사제들이 통치하던 기간을 키시의 사제 사르곤이 끝냈다. 그는 자기가 임금이라 선포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체와 인접한 땅을 정복하였고 이것은 도시국가들의 종말을 가져왔다. 키시 연방이 깨어진 뒤에 오랫동안 도시들 사이에 전쟁이 따랐고 통치권은 수메르, 아카드, 키시, 에렉, 우루, 수사 사이에 다양하게 바뀌었다. 예, 여기 도자기 그릇을 하나 지금 예, 보고 있는데 이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아직 파러스 윌이라고 그러는데 도공의 농로를 사용할 줄 모를 당시에 손으로 정교하게 동그란 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들이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주 잘 만들긴 했는데, 아하, 이거는 도공의 바퀴, 파러스 윌을 쓰지 않고 만든 그릇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와 비교해서 요 위에 보면은 요거, 요건 도공의 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 동그라미들이 퍼펙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보든지 맨손으로 아무리 완전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도공의 윌이 없으면. 이게 기원전 한 5천 년가량 돼요. 이 우바이드 칼처, 우바이드 문화라고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기원전 2500년 무렵에 수메르인은 북쪽의 수족속과 구족속에 패배하였고 수메르의 서울 라가시가 함락되었다. 하무라비 통치가 확립되자 수메르인은 셈 족속에 흡수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안드 족속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이 사진은 구데아, 어, 라가시의 임금 구데아의 조상이에요. 잘 만들었죠. 기원전 한 2000년경 되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기호,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유목민이 날뛰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보라인종과 그들이 살던 두 강 사이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의 고대 문명은 우수한 민족들이 바깥으로 이주하고 열등한 이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내 멸망했다. 동산 문화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퍼졌고 거기서 유라시아 20세기 문명의 뒷받침이 되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기혁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아,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예. 최 여사님 어디 계세요? 아, 이- 여기 집에 있어요. 아, 옆에 계시지 않군요. 예, 안부 전해드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주장하는 건 아닌데 예,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헝가리 사람들하고 예, 제가 살던 그 아까 카스피해가 그게 아제르바이잔 내에 있는 담소입니다. 뭐 저 군항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예, 예, 태양인데 그리고 터키의 한 30%, 예, 그다음에 이제 몽고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인디언 그다음에 멕시코 사람들이 몽골 반점이라고 하는 그 예, 애들 엉덩이에도 있고 어떤 사람들 어떤 아이들은 뭐 팔에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있는 게 대체적으로 공통적이고 또 하나는 꼭 우라는 알타이 언어를 쓴다고 뭐 그렇게 못 박아놔서 좀 불편한데 대충은 헝가리 민족도 그 글 순서가 그렇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 조금 그거는 아마 지금 공통적인 게 그렇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피가 좀 들어가 있죠. 예,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 한국인의 시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한군 신화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고 서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아까 여기 얘기하죠. 투르키스탄 그 지역에 어, 우리 선조들이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이 희만 민족 아니에요. 말 타고 후다닥. 그리고 어, 조선 땅 북쪽에 흉노족이 있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훈족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헝가리랑 훈족이 쳐들어와서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는데 그 사람들을 아틸라 더 훈, 그렇죠. 훈족의 아틸라. 그러니까 말 타고 그냥 조랑말이겠죠. 이 경주하는 말이 아니고, 어, 편한 말이라서 막 그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마, 말 위에서 화살을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당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중국말에 마상, 말 위에서 라는 말은 당장이라는 뜻으로 통해요. 뭐 절차 따지고 예를 갖추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마상하면은 마샹이겠지, 마샹. 그러면 당장이란 뜻이 돼요. 당장 뭘 해결한다. 그래서 그 훈족들이 유럽을 한 4세기 전후에서 어, 로마를 거의 전멸시킬 뻔했는데 그 아틸라가 그 빨강머리를 한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어, 죽었어. 예, 살해당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가 흉노족이고 흉노족하고 신라하고 여러 가지 어, 교류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냐 아메리카 인디안이 한국 사람 얼굴 모습을 한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란시아서에도 있다시피 쫓겨날 때 그래. 그냥 순순히 쫓겨난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이따금 역공을 받아가지고 동양 한국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래서 씨가 남은 게 그 홍인 홍인종하고 잡종이 섞인 게 아니냐. 그래서 기원전 한 8만 5천 년 경에 아시아에서 쫓겨났다 그래요. 이 책에 보면 또 학자들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고 하여튼 아시아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예, 쫓겨나면서 혼혈 아들을 아메리카에서 낳았겠죠. 그래서 얼굴 모습이 좀 비슷하다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8만 5천 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단군 신화 기원을 누가 썼는지 몰라도 5천 년은 좀 짧잖아요. 그게 어디 수정이 안 되나요? 그것도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단군 신화를 훑어봤는데 그 이 단군의 시작이
기원전 2334년에요. 환웅이 3천 명을 이끌고 와서 웅녀하고 뭐 결혼을 했다. 뭐 그러면 나머지 3천 명은 뭐 혼자 총각으로 지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신화에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지 않지만 3천 명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총각으로 지낸 게 아니고 곰부족에 있는 다른 여인들하고 다른 남녀들하고 섞여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축소돼 가지고 축약이 돼서 에, 적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왔느냐? 청동기 시절에 왔다. 왜냐하면 뭐 청동방울도 가져오고 무슨 청동검도 가져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마 환웅이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로 아, 온 것이 아니냐. 한반도에서 뭐 원숭이로 있다가 진화해서 한국인이 된 게 아니고 한국인의 시조는 서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낱말 표현, 내가 여러 번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어, 서양 사람들은 그런 말법을 쓰지 않은데 우리는 반짝반짝, 형용사를 이렇게 되풀이해서 반짝반짝해서 강조를 해요. 아주 반짝인다라는 뜻이에요. 반짝반짝 하면은. 일본 말도 기라기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 거기서 온 거죠. 중국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드는데, 어, 중국말은 형용사를 한 글자 가지고 하는 적이 많아요. 유유하게 흐른다. 유를 두 번 써요. 근데 정정당당 중국 사람들은 앞에 앞에 글자 두 번, 뒤에 글자 두 번 이렇게 쓰는데 한국은 정정당당 그러지 않고 반짝반짝 정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반짝반짝 이렇게 두 번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우리는 같은 황인종이지만 갈라진 지가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 감사합니다. 예, 문법이 좀 많이 비슷해요. 어, 도, 자개상자 이런 거 그 사람들 가지고 있고, 지게. 지게도 같이 쓰고, 지게를 쓰는 유일한 민족이 수메르족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도 안 써요. 그리고 수메르어를 자세히 보면은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 그 문법이 많이 비슷해요. 문법에서 유일한 차이는 형용사를 명사 앞에 쓰지 않고 뒤에다 붙여요. 명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제 아담 족속들이 이렇게 막 안드 족속이 퍼져나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각 뭐 지역에 그 사람들 원주민도 사람들이 있었나요? 각 지역마다? 원주민들이 안드 족속이 퍼지기 전에 음, 진화 민족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안드 족속들이 침범한 거죠. 그래갖고 퍼트린 것 같아요. 그쪽 아담 자석, 그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퍼진 것 예, 동양 홍인종이나 황인종하고는 섞일 기회가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에까지 있었으니까 그 아주 소수가 한국 땅 조선반도까지 온 것 같고, 뭐 저기 강, 저
태평양을 건너서 뭐 북아메리카까지 가질 못한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50만 명, 최소한도 50만 명이 아메리카로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담이 아담과 이브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죠. 또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같은 혈통이나 마찬가지, 그죠? 아담 쪽부터 이렇게 쭉 혈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와갖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그죠? 예, 그 피를 조금 물려받았어요. 아담의 음, 피를 아마 안드족 속이 기마병이 왔으니까 음, 안드 족속이 3분의 2가 유럽으로 갔고 한 4분의 1 또는 6분의 1 정도가 어, 한국 요동반도 한반도 이런 쪽으로 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는 북방의 기만민족의 후예다라고 교육을 받은 게 아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유럽 쪽이 먼저 기독교 국가 그런 쪽으로 먼저 발달이 됐나 봐요. 많이 가서. 그죠? 거기 먼저 교육을 많이 받았죠. 음, 아담의 피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그 금발이나 브루넷 이런 머리하고 푸른 눈 이런 게 아담의 피가 음.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금발 이런 거는 아마 동양 사람의 어, 검은 머리하고 그다음에 브라운 갈색 눈보다 어, 브라, 브라운 브라운 브루넷 이런 머리가 서양 사람의 유전보다 더 우성인 것 같아요. 홍인이 뭐예요? 난 백인, 흑인, 황인종은 아, 들어봤는데 예, 예, 아까 그래 보니까 예. 그 육색 인종이 50만 년 전쯤에 나타났다 이러는데 그 중에 그 1차 계급, 2차 계급이 있는데 1차 계급은 청인, 홍인, 황인 이렇게 세 종족이에요. 근데 어, 그 어, 백인종은 백인종이 백인종은 청인종이 70%, 그다음에 이 황인종, 홍인종이 나머지 20, 30% 이렇게 섞였는데 요 백인종들이 자기 그 제일 가까운 친척 청인을 몰살시켰어요. 원래 청인종이 그 프랑스에 가면은 크로마뇽인 유적이 있는데 그 크로마뇽 족속을 다 때려부셔요. 크로마뇽 종족의 독일에 가면 네안데르탈 유적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네안데르탈을 다 몰살시켰고, 그 프랑스에 있는 크로마뇽 종족을 새로 생기는 백인 종족들이 다 때려 죽여요. 그때 그 백인 종족 중에 리더가 THOR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유럽 사람들이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토르라는 리더가 있었다. 아주 힘세고 똑똑하고 그런 어,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 미국에 사시면은 미국 사람들이 빨간 사람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그리고 또 하얀 사람 예, 있잖아요. 예, 빨간 그런데 털. 예,
그건 그런데 아담, 근데 실질적으로 백인 그러면 우리가 코케이션을 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백인이라고 하는 건 피부가 하얗다는 뜻이지 머리털이 하얗다는 얘기는 안 해요. 금발하고 레드 헤어, 빨간 머리, 그거는 아담의 피가 좀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 섞이긴 했지만 그게 아담 그 보라민족의 어, 흔적이 아직도 서양 사람들한테 남아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은 여기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올라가 lightandlife.org 여기 들어가셔서 3부 예수님 얘기는 4부에 있고 주로 3부에 10강 얘기가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어, 이거는 둘째 루시퍼 반란 이게 보면은 이거 지금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끝난 작업이 아니고 10강 하면서 시간을 내서 노트를 정리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디냐? 다음 주에는 유라셔서가 우리에게 전달된 내력, 이거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